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13.6까지 쭉 공부를 해왔고, 지금 이전까지와 다른 내용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나요? 13단원부터는 어떤 한 자산에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산을 하면 할수록 비체계적 위험 혹은 분산 가능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거의 없애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한 30개 정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분산 투자를 더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더 낮아지지 않는 이제 분산 불가능한 위험, 즉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체계적 위험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세계, 이 세상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어디에 투자해야든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베타 혹은 베타 계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포트폴리오, 이론상 존재하는 마켓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1 혹은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코스피,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S&P 500,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니케이 225 같은 지수를 그냥 베타 1이 되는 걸로 보고, 그것보다 1보다 크면 시장이 오를 때 더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근데 1보다 작으면 시장이 오를 때 덜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 업종인 회사들, LG 생활건강, 롯데칠성, 이런 우리 생필품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회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덜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조금 비싼 물건들, 스마트폰 아니면 해외여행, 지금은 아예 해외여행 자체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갈 수 있다고 치면 해외여행, 이거는 그냥 좀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몇 개월 더 쓰지, 그냥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회사들은 베타가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까지 앞에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재무관리 교과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 탑3를 꼽아보라고 하면 그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영어 약자로 CAPM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우선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지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에 설명드리는 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과정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결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13.7에서 나오는 이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영어로 말해도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CAPM이라고 하고, 이 CAPM도 너무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것도 또 줄여서 그냥 영어 발음대로 그냥 CAPM이라고 우리는 더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단원에서는 우리가 앞에 이거 다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 CAPM 배우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13단원 탈탈 털면 그냥 이 개념 하나, 캐펜 배우려고 한 거다라는 거고, 재무관리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요 캐펜이 꼽힐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 어떤 시장 내에 어떤 자산에 대해서든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시장 전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위험인 베타와 그 기대 수익 그리고 나머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금융자산, 개별 금융자산 I이든 혹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 I이든 그 개별 자산 혹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뭐로 결정이 되냐,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금융자산 혹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곱하기 베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 캐팸의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개별 금융자산 I 혹은 어떤 포트폴리오 I를 짜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나 다 얻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은 그냥 누구나 다 뭐 현금으로 뽑아서 갖고 있지 않은 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무위험 수익률 RF는 그냥 깔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냥 은행에 가만히 돈 넣어놓는 거, 그거를 무위험 수익률 R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RM 빼기 RF라는 건데, 내가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지 않고 나는 이 개별 자산, 이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연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위험 수익률을 가만히 은행에 돈 넣어놓지 않고 그거 대비 내가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따른 위험, 그리고 요게 두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이 개별자산 I 혹은 포트폴리오 I가 얼마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는 요 베타, 세계적 위험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어떤 금융자산이든 개별 금융자산 I이든 아니면 포트폴리오이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 캐팸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금융자산 I이든 어떤 여러 가지 섞어놓은 포트폴리오 I이든 화폐의 시간적 가치, 그냥 물가 상승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 RF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은행에 돈 넣어놓지 않고 내가 시장 포트폴리오, 내가 이 시장에 투자하기로 했어, 이 시장에 들어가기로 했어 함으로써 얻는 이제 추가적인 위험, 그게 두 번째 파트고, 그리고 그러한 이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내가 개별 자산 I 혹은 포트폴리오 I 투자한 게 얼마만큼 민감한 거냐, 시장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베타 I,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캐팸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 RF 부분, 그다음에 요 ERM 빼기 RF 부분, 그리고 요 베타 I 부분, 이렇게 어떤 금융 자산이든 어떤 포트폴리오 I든 수익률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라는 것이 이 캐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팸이 이렇게 이제 캐팸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13.7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이제부터 할 건데, 나중에 이제 뭐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신다고 하면 그때도 요 캠페인이 나올 건데, 아마 학원에서는 아니면 인강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캠페인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이 과정을 들으실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생 요때 한 번 설명 들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제 일종의 이게 캐팸에 대한 증명을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캐팸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캐팸은 요거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그 부분, 캐팸의 결론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캐팸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혹시 이게 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선 어떤 자산 A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산 A의 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하자. 그리고 그 자산의 베타가 1.6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A라는 자산은 평균적으로 20%의 수익률을 주는 자산인 거고, 시장이 1이니까, 베타가 1이니까, 시장이 오를 때 더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그런 주식인 거예요. 그런 회사의 주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산 A랑 별개로, 항상 우리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만 그냥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경제금융에서 어려운 말로 무위험 수익률 RF라고 하는데, 그 무위험 수익률 RF가 8%다. 그리고 이 무위험 수익률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무슨 일이 발생하든 물가만큼은 오른 거고, 아니면 그냥 은행에 내가 돈 넣어놓으면 뭐 이거는 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그냥 정해진 이자만큼 딱딱 붙는 거니까 이 무위험 수익률의 비체 계정 위험은 없다. 그래서 이 무위험 수익률 RF의 베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A랑 요 두 번째 무위험 자산으로 요 두 가지로 나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 100 중에 25%를 A에 투자하고 나머지 75%를 RF,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비중 25%, 75% 해놓고 A의 기대 수익, 그 다음에 RF의 기대 수익. 이거는 뭐 당연히 상황이 같으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빠지고 그냥 RF. 그래서 25% 곱하기 기대 수익률 20%, 그 다음에 0.75 비중 곱하기 수익률 8% 해서 총 자산 A와 무위험 자산에 내가 섞어서 25대 75로 투자를 하게 되면 평균 1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A와 무위험 자산을 25대 75로 내가 짠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해보면 0.25 곱하기 A의 베타 플러스 75% 곱하기 이거의 베타는 0. 그래서 여기 0이 날아가니까 결국 0.4라는 것이 이 A와 무위험 자산 두 개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에서 베타 얘기하면서 애플이랑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베타가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시장이 100만큼 오를 때 40만큼 오른다는 거고, 시장이 100만큼 떨어져도 얘는 40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우리는 요 앞에까지는 내가 가진 돈이 100이야. 그러면
나는 최대 100 중에 얼마를 A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무형 자산에 투자를 하고 요 상황을 가정을 했었는데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굉장히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자면 물론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돈을 빌려서라도 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자산 A에 투자된 비중이 100%를 넘을 수 있는가? 있다. 내가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자가 나는 100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50만큼을 무위험이자율로 내가 빌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빌린 돈까지 합쳐서 A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총 나는 150을 A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즉 투자자가 가진 자본의 150%가 A에 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여기 비중 150%랑 1 빼기 150% 해가지고 여기 비중을 여기 두 개를 하고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대로 A의 기대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래서 곱해서 더 계산을 하면 이렇게 50이라는 돈을 빌려서 A에다가 합쳐서 150만큼을 투자를 한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26%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1.5랑 여기 비중을 각각 곱해서 베타를 계산하면 이렇게 A에다가 150 그리고 50은 돈 빌린 거 그런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2.4구나.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많이 크죠. 그러니까 시장이 100만큼 오를 때 이 포트폴리오는 240만큼 오른다는 거고 100만큼 떨어질 때 마이너스 240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25%의 A에다가 25% 투자를 하고 나머지 75를 무형자산에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베타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우리는 또 어떠한 것을 본 거냐면 돈을 50만큼을 빌려서 A에다가 150%를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방금 기대 수익률과 베타를 계산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가지만 해봤는데 나머지 A에다가 0% 무위험자산은 100% A에다가 50% 무위험자산은 50% A에다가 75% 무위험자산은 25% A에다가 100% 그다음에 무위험자산은 0% A에다가 125% 그다음에 25%만큼 돈 빌린 거 또 나머지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베타가 각각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A랑 무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 비중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계산을 해본 거고 요것을 직선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X축이 베타축이고 Y축이 기대 수익률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6하고 20을 찍었죠. 1.6하고 20을 찍은 거고 요것도 다 우리가 이 구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점 찍고 이으면 요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12% 나누기 1.6 해가지고 7.5%가 요 A랑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기울기 우선 이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울기를 7.55%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넘어왔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이 7.5%라는 거는 자산 A의 위험 프리미엄은 체계적 위험을 내가 한 강에 테이킹하는 강 7.5%라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자산 A랑 무위험 자산에 이렇게 두 개를 어떤 비율이든 섞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아까 거는 아까 끝난 거고
자산 B랑 무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여러 가지 비율로 아까처럼 투자를 섞어 보였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베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B라는 게 있다고 하고 이 자산 B의 기대 수익률이 16%, 베타가 1.2%라고 주어져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0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래서 이 자산 B의 25%를 넣고 나머지 75%를 무위험 자산에 넣으면 이런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10%다. 그리고 베타는 0.3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산 B랑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를 비율을 25대 75만 해봤는데 나머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본 건 요거죠. 방금 요거만 해봤는데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베타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0,8%, 0.3,10%, 0.6,12%를 이렇게 점 찍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요것을 다 선으로 이으면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 B랑 무위험 자산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비율로 섞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6.67%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는 자산 A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7.5%보다 낮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아까 자산 A는 체계적 위험 테이킹 하는 당 7.5%만큼 나한테 떨어졌던 거고 이 자산 B로 방금 해본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산 A랑 아까 무위험을 섞어서 포트폴리오 해본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고 방금 자산 B랑 무위험 자산을 섞어서 포트폴리오 해본 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거를 한 그래프에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베타가 1.2일 때는 이 자산 A 묶음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주는데 자산 B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으면 그보다 더 적은 수익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포인트에서든 자산 A가 주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 자산 A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항상 자산 B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산 A의 수익이 좋고 자산 B의 수익이 나쁘다 보니까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누구든지 자산 B보다 자산 A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자산 B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A 기대 수익률은 너무 많은 투자자가 몰리니까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B의 기대 수익률은 오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직선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던 것이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자산 B의 기대 수익률은 오르면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게 된다. 그래서 그 두 직선이 결국은 한 직선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자산 B에다가 투자를 했던 포트폴리오든 자산 A에 했던 포트폴리오든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한 직선으로 겹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 내에 모든 자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짠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고 그거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고 어떠한 자산이든과 이제 직선은 서로 두 개가
시간이 이게 뭐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직선이 움직이면서 한 직선으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기울기가 같게 된다. 여기 나누기 1을 한 거, 베타가 1이니까 지금 그냥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정리를 해서 expectation R만 왼쪽에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오른쪽으로 밀면 제가 이 동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캐펙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직선으로 만나게 될 것이냐? 이게 완전히 맞는 비율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학교에 학교 안에 그 카페 중에 있는 카페가 그 커피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커피빈 좋은 점이 뭐냐면 외부에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 커피빈 가격보다 학생증 보여주면 20% 할인된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만약에 밖에 커피빈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면 1,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하자. 근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려면 8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쵸? 20% 할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야. 그래서 커피빈 고려대 세종 캠퍼스 점 커피빈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800원에 사. 그리고 조치원에는 또 다른 커피빈이 없으니까 뭐 세종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지점에 커피 마시러 오는 커피빈 고객이 있는 커피빈 매장 앞에 내가 커피빈 직원처럼 이렇게 딱 옷을 입고 거기 앞에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 수 있다고 치자. 그 중간에 어떠한 교통비나 어떠한 뭐 법적인 제재나 이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커피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800원에 사서 1,000원에 그냥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200원을 나는 그냥 얻을 수 있는 차익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8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팔고 8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팔고 하는 게 이런 효율적인 시장에서 영원히 가능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옆에서 친구가 200원씩 그냥 벌어?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8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팔고 그러면 이 친구는 800원에 사다가 950원에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친구는 800원에 사다가 900원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조정이 되면서 이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것과 유사한 게 여기 이렇게 수익률을 어떤 자산은 더 높게 주는 자산이 있고 어떤 자산은 낮게 주는 자산이 있어. 그러면 다 여기로 몰릴 거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얘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이게 어떤 중간에 균형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과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 모든 이 자산이면 지금 이게 무슨 색이야? 이 직선 안에 이 점이 찍힌다는 게 13.7에서 배우는 이 선이 증권시장선 SML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 되겠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 캡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표현한 아까와 같은 직선이 SML이 되겠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 그런데 모든 자산이 그 SML에 위치를 하니까 모든 자산의 기울기는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과 모든 자산은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캐팸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으로 오면 뭐냐면 어떤 개별 금융자산 I든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짠 어떤 I라는 포트폴리오든 그 금융자산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뭐뭐로 구성이 된다? 어떤 파트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무이용 수익률 RF.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가 상승 아니면 내가 은행에 가만히 돈 넣어놓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 그 RF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위험 자산 대비 이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이제 위험을 테이킹 하는 거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니까 또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턴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내가 투자한 개별 자산 I 혹은 포트폴리오 I가 이 시장과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이 베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 모든 금융 자산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융 자산 I는 혹은 포트폴리오 I는 RF와 요것을 알면 그 수익률을 이론 수익률, 적정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캐팸의 이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단원은 진짜 탈탈 털면 이거 캐팸 하나 배우려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뭐 포트폴리오,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말한 이유가 이 캐팸 배우려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우리가 써서 얘기를 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캐팸이라는 개념은 이번 학기 아니면 이 재무관리 교과서를 통틀어서 중요한 개념 3개 아니면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3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모든 금융 자산이 이 선 위에 찍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어떤 금융 자산은 일시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금융 시장이라면 이게 요 직선으로 다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하루가 걸릴지 뭐 한 달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금융 자산은 이제 베타랑 기대 수익률로 찍어보면 이렇게 이 선 위에 표시가 된다는 거고, 거기서 나온 것이 캐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면, 만약에 RF 무위험 이자율이 4%라고 하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8.6, 그러니까 여기서는 expectation RM 빼기 RF가 8.6이라고 이 자체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타가 어떤 특정 주식의 베타가 1.3이라고 하자. 그때 expectation RI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고, 베타가 만약에 여기 1.3이었다가 2.6으로 2배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이제 확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약 부분이고, 여기 13.8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냥 한쪽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 자본 비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요 한쪽으로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고 이 자본 비용 챕터에 가서 배울 때에 직접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3단원에서는 정말 캐팸이라는 개념 하나 배우려고 이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캐팸이라는 개념은 지금 재무관리를 처음 들으시니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재무, 금융, 경제, 어떤 책을 보던 이 캐팸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밖에 없이 중요한 개념이고, 어떠한 시험을 치시든 앞으로 어떠한 시험을 치시든 캐팸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우선 첫 번째 캐팸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캐팸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일종의 증명을 막 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로써 약간 좀 직관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 해도 이 결론, 캐팸 결론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니까 캐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13단원 앞에서부터 배우신 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복습을 하시면서, 아, 캐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